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집안일을 하면서 사연살롱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연살롱의 청자예요. 지난 몇 년간 다른 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으며 재미도 감동도 얻곤 했는데 사실 제 인생은 그저 평탄하고 무료하게 그지없었기에 다른 분들의 이야기가 제게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았어요. 아니, 그 당시에는 마음으로 듣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듣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전 불과 몇 개월 전에야 늘 평지 같던 제 인생길에 험난한 골짜기도 심한 폭풍우도 만나보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야 저보다 더한 일들을 겪었을 다른 사연자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헤아려지더군요. 저보다 힘든 삶을 사셨던 인생 선배님들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몇 개월 전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는 소소한 재미를, 누군가는 위로를 얻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적어 보내봅니다. 이 사연이 채택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사연살롱에 올라온다면 부디 다들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26살이라는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살림을 차릴 수 있었던 이유도 역시 제가 그전까지는 남들에 비해 평탄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는 넉넉한 집안의 일남 일녀 중 장녀로 태어나서 학창시절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바로 취직에 성공했거든요. 26살에 이미 주임직을 달고 있었고 다니게 된 회사 역시 꽤 탄탄한 중견기업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같은 회사 직원이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던 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본 것을 시작으로 만나서 사귀게 되었죠. 남편에게 처음 프로포즈를 받을 때만 해도 저는 연애는 환상이고 결혼은 현실이라는 망고불변의 진리와도 같은 이 문장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은하야, 결혼은 진짜 현실이야. 너 아무리 2년 연애했다지만 지금 나이 너무 어린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리고 은하 너는 대학 다닐 때도 연애 꼴랑 한 번밖에 안 해봤었잖아. 꽃다운 26에 꼭 유부녀가 되어야겠니? 라며 절 말려도 저는 밝게 웃으면서 에이, 오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그래도 운 하나는 타고난 인생이잖아. 그리고 오빠 얼마 전에 과장 달았어. 그 나이 치곤 엄청 일찍 단 거래.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날 굶기기야 하겠니? 라고 대꾸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제 해맑은 대답에 더는 뭐라고 하지 못했죠. 그도 그럴 것이 처음 시댁 식구들을 만날 때도 시월드니 이런 단어와는 전혀 접점이 보이지 않았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절 너무나 예뻐해 주셨어요. 어머 세상에, 우리 칙칙한 집에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들어오다니 집안이 아주 환해지는구나. 어쩜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고운 배필이 생겼을까? 시어머니는 남편 나이를 생각하면 연세가 꽤 있으신 편이었는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시집 오신 이후에 어렵게 임신의 성공에 가지게 된 늦둥이였다고 해요. 게다가 남편은 집안의 장손이기도 해서 남편을 낳는 순간 고된 시집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며 남편을 늘 복덩이라고 부르시곤 했답니다. 원래 시어머니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게 꿈이셨고 능력만 된다면
딸도 낳고 싶으셨다면서 절 보고 막내딸이 생긴 것 같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상견례 때도 결혼식 때도 절 눈에 띌 정도로 예뻐해 주셨고, 저희 아빠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굉장히 흐뭇해 하셨어요. 안사돈이 이렇게 저희 딸을 딸처럼 챙겨주시니 마음이 한결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멋진 아들을 얻게 되어 너무 감사한데 안사돈처럼 살갑게 대하지는 못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 너무 염려 마세요. 애들 엄마라도 살아있다면 같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얘기 들었어요. 아주 어릴 때 사부인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래도 은하 얘기 들어보면 너무 어릴 때라 기억도 잘 못하고 그간 밝게만 살아왔던 것 같은데 혼자서 고생 참 많이 하셨겠어요. 우리 딸이 워낙 천성이 밝고 낙천적이라서 힘든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우리 은하 하늘에 계신 사부 임모까지 친엄마처럼 잘 돌볼 테니 너무 염려 마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세상이 저희 친아들처럼 아끼고 보듬겠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의 사이도 이렇게 좋으니 저희 부부의 신혼생활은 마냥 행복할 수밖에 없었죠. 신혼 1년 차까지는 저는 회사에서든 친구들 사이에서든 결혼 전도사라고 불릴 정도로 결혼이 너무 좋다고 적극 권유를 하고 다녔어요. 든든한 내 편이 생기면서 마음의 안정감과 생활이 활력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결혼 2년 차로 접어들게 되면서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결혼은 냉혹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죠. 첫 시작은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은 문제였는데요. 그 문제는 바로 시어머니가 남편을 너무나, 정말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 방문해 선물을 드릴 때도 너무나 고마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나, 어쩜 이런 귀한 선물을 또 사왔니? 역시 우리 아들이 내 취향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서 선물을 사온다니까. 아가, 우리 채상이랑 같이 선물 고르기 너무 편하지 않았니? 네, 회사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사실 선물 고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남편이 적당한 가격선에서 센스 있게 잘 고르더라고요. 예, 너는 좋겠다, 야. 이렇게 센스 있는 남편 둬서. 사실 남편이 저보다 돈을 더 잘 벌기는 하지만 시어머니까지 케어를 하느라 여윳돈은 제가 더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비용도 신혼여행과 거기서 사온 선물 비용도 거의 다 제가 부담했는데 저한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시고 저렇게만 말씀하시니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뚜렷하게 불만을 가지기엔 애매했어요. 저한테 무슨 나쁜 말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따로 연락을 수도 없이 자주 하시는 건 또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당신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뿐이었죠. 하지만 결혼 1, 2년이 넘어가 버리니 저는 매번 제 노력은 깡그리 무시하고 쳐다도 보지 않은 채 그저 당신 아들 칭찬, 아니 아들 찬양만 늘어놓는 시어머니의 말들이 점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아무래도 저희 부부도 사람인지라 살면서 이래저래 다툼이 생기곤 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대응 방식이 점점 진절머리가 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때마다 알았는지 싸운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문자가 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지만 그래도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란다. 회사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만 더 너그럽게 대해주렴.
가정이 평화로워야 우리 재상이가 일도 더 잘하고 돈도 더 잘 벌어올 것 아니니. 그래야 너도 결과적으로 더 좋은 거고 말이야. 오늘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꼭 둘이 화해하도록 해. 우리 예쁜 은하가 잘 해내리라 믿어. 말만 예쁘게 하다 뿐이지 결국 무조건 저더러 먼저 화해를 하라는 말이었죠. 어떤 내용으로 다퉜는지 신경도 안 쓰고 말이에요. 그러니 시어머니한테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저희 부부의 싸움은 더 커져만 갔어요. 그마저도 제 딴에는 처음 신혼 1년 동안은 말 안 하고 꾹 참고 있다가 2년 차에 말한 건데 남편은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대꾸해버리니 감정의 골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죠. 당신 또 우리 싸운 거 어머님한테 일러 바쳤어? 아니, 무슨 남자가 여고생도 아니고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곧바로 쪼르르 가서 일러 바쳐? 우리 둘 문제는 우리 둘이 해결하면 되잖아. 그럼 엄마가 맨날 물어보는데 가만히 있어? 나보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라는 거야? 아님 연락도 하지 말라는 거야. 당신이 애초에 고집 피우지 말고 우리가 안 싸웠으면 될 일이잖아. 뭐라고? 어제 내가 한 얘기들은 다 귓등으로 들은 거야? 당신이 내 카드 내역까지 감시하고 잔소리하는 건 어머님한테 얘기했어? 꼴랑 월에 20-30만 원 쓰는 것 같고 일일이 카드 내역 확인하고 잔소리하지 말라는 게 잘못된 거야? 애초에 감시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감시라니 내가 그렇게 표현하지 말랬지. 같이 상의를 하자는 거잖아. 아니, 당신은 뭘 그렇게 하나하나 다 예민하게 굴어. 그거 보여주는 게 뭐가 어때서.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연락해서 뭐 꾸중을 하셨어, 욕을 하셨어. 그냥 잘 지내라 한마디 하신 걸 가지고 왜 그렇게 난리냐고. 연애를 시작한 때부터 결혼한 이후까지 남편은 항상 제 눈에 자상하고 든든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쫌생이 같고 답답한 소리만 하는 꼰대가 되어가더군요. 나이 차이도 고작 4살 차이밖에 안 나면서 어찌나 그렇게 지 말만 맞다고 우기며 고압적으로 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카드 사용 내역 일일이 잔소리하는 것도 돈을 자기가 벌어오는 것도 아니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트집을 잡으려고 하더라니까요. 저는 명품을 좋아하는 그런 사치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그냥 회사 동료들이랑 커피 먹고 가끔 식사 같이 하는 게 전부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아이 계획도 바로 세우지 않아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넘쳤으면 넘쳤지 부족할 건 없었거든요. 게다가 먼 남자가 그렇게 입이 가벼운지 남편한테 한 얘기는 삽시간에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그 내용을 알게 되곤 했죠. 그러니 제가 무서워서 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처음에는 아휴 무슨 이런 말까지 했어 하는 생각만 하고 넘어갈 만한 일들만 벌어졌는데 결혼 3-4년 차가 넘어가니까 점점 벌어지는 일들이 규모가 커져만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사건이 터지게 된 거예요. 당시 남편은 부장직을 달면서 원래 있던 부서에서 기획부서로 옮겨오게 되었어요. 남편만 승진한 것이 아니라 회사 내 대대적으로 인사이동이 컸던 시기였죠. 그래서 원래 마케팅 소속이었던 저희 팀원들도 대부분 인사이동을 하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남편과 한 부서 식구가 되었는데요. 원래는 하는 일이 그다지 겹치지 않았고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할 뿐 업무적으로 만나는 일은 없었는데 갑자기 한 식구가 되어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붙어있게 되니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더군요. 남편은 태연해 보였는데 저는 혹여라도 책 잡힐 일은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바짝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희가 부부인 걸 다 아는데 괜히 잘못된 행동을 하면 무슨 뒷말이 나올지 몰랐으니까요. 그런 긴장감도 잠시
새 부서에서 첫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저는 그런 걱정은 접어두고 일에만 몰두하게 되었어요. 원래도 막연히 기획 쪽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업무를 해보게 되니 재밌더라고요. 게다가 첫 프로젝트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여서 저는 열심히 아이디어를 구상했어요. 제가 간만에 열중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신기했는지 어느 날은 남편이 잠자리에 들면서 일이 재밌냐고 먼저 말을 꺼냈어요. 당신 요즘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 아니, 당신 원래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나? 마치 신입사원 보는 것 같고 좋으네. 근데 혹시 내가 있다고 괜히 무리하는 거 아니지? 그런 거면 좀 쉬엄쉬엄 해도 괜찮아. 아니야,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서 그런 거야. 처음 이쪽 일 시작할 때는 마케팅 홍보 업무가 재밌고 좋았는데 나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기획 쪽 일에 관심이 생기긴 하더라고. 그런데 이 기회에 실제로 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어서 그래. 그러다 보니 아이디어도 많이 샘솟고 게다가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원래 관심이 많던 분야라 더 의욕이 생겨. 그래? 잘 됐네. 어떤 아이디어인데? 팀원들한테도 얘기해봤어? 아니, 안 해봤지. 우리 팀원들이 대부분 나이가 좀 있고 해오던 일만 오래 하던 분들이어서 아마 젊은 친구들 감성을 공감해주지 못할 거야. 좀 생각이 유연하지는 못한 면들이 있어서. 그래? 몰랐는데 그런 면이 있구나. 그럼 그 아이디어가 뭔데? 저는 그날 남편에게 제가 구상하고 있던 아이디어를 전부 들려줬고 남편도 참 좋은 생각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전 남편의 칭찬에 더욱 열심히 일을 했고 시간이 빠르게 흘러 프로젝트 회의 날이 되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만든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최종 선택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전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아이디어의 주인이 제가 아닌 제 남편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회사 내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 아이디어를 갈취하는 일이야 이 바닥에서 심심찮게 일어나는 흔한 일이니 놀라울 것도 없지만 저는 그런 일을 제 남편한테 당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별 생각 없이 말이 툭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이거 제 아이디어인데? 제 걸 발표하신 거예요? 우리 아이디어인 거죠. 지금 아이디어 제공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걸 제대로 진행시켜서 실적을 내는 게 중요하죠.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일단 김주임은 따로 나중에 얘기하고. 아니, 당연히 아이디어 제공자가 중요하죠. 그게 나중에 인사평가에도 반영되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의 분위기는 곧바로 싸해졌고 숨소리 하나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죠. 하지만 저 역시 표정이 안 좋았던 건 매 한 가지였어요. 저는 그 순간에도 남편이 저한테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죠. 그런데 남편이 그 상황에서 폭탄 같은 말을 던져버려 제 사회생활을 폭파시키고 말았어요. 네, 그럼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도 중요하죠. 젊은 김주임님이 이 아이디어를 냈으면 나이 차이가 있는 다른 팀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라면서요. 김주임 말처럼 아무래도 나이대도 비슷하고 직급도 있는 제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았겠어요? 남편의 말에 저와 함께 몇 년간 일해왔던 팀원들이 전부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만 같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말했던 건 사실 그 사람들을 욕할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었는데 남편은
제가 마치 뒷담화라도 한 듯한 뉘앙스로 말을 했거든요. 저는 결국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고 회의는 그렇게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많은 고민이 되었어요. 남편의 말을 정정하자니 그건 또 그것대로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았고, 그렇다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굴기엔 팀원들의 반응이 너무나 냉랭했거든요. 종종 같이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던 자리에 절 부르지 않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고, 예전처럼 업무 중 간단한 담소를 나누는 일도 사라지고 말았죠. 저는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어요. 물론 그 회의날 당일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과 서로 할 말 못할 말 다 해가며 대판 싸웠죠.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아까 그거 뭐야? 제정신이야? 남의 아이디어 훔쳐간 주제에 팀원들 다 보는 앞에서 뻔히 오해 살 만한 소리를 해?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일터에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당신이 그러고도 내 남편이야?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이야? 그래. 회사 사람들 다 보는 자리에서 남편 길을 살려주지는 못할 망정 그딴 시답잖은 걸로 딴지나 걸고 앉아있어? 안 그래도 우리 같은 부서 되면서 사람들 시선 모이고 있는데 회사 생활을 이딴 식으로 망치냔 말이야. 뭐? 시답잖은 거? 그럼 당신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됐잖아. 그렇게 시답잖아서 훔쳐갔냐고. 세상에. 내가 부하 직원 아이디어 훔쳐가는 날강도들을 몇 번 봐오긴 했다만 그게 내 남편일 줄은 몰랐네. 네 와이프한테까지 그딴 짓을 하고 싶었냐? 그것도 직원들이랑 멀어지라고 이간질까지 시켜가면서. 어쭈? 말 조심 안 해? 어디 남편한테 날강도 같은 소리를 짓거려. 그리고 내가 없는 소리 했어? 당신이 그랬잖아. 팀원들 다 늙어서 이해가 딸린다고. 사실을 얘기한 거잖아. 사실이라니. 내가 언제 그딴 식으로 저급하게 말했냐고. 이건 그냥 당신이 나 엿먹이라고 하는 짓이잖아. 그래. 내가 너 하는 꼴이 괘씸해서 말 좀 세게 나갔다. 와이프가 돼갖고 남편 내조는 못할 망정 사람들 보는 앞에서 대놓고 말대꾸하고 이겨먹으라고 하니까 내가 벌 좀 줬어. 그게 뭐? 뭐라고? 당신이야말로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뭐? 괘씸? 내가 당신 애야? 내가 진짜 당신 부하라도 되냐고. 막말로 부하 직원한테도 이딴 식으로 구는 거 그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당신은 날 대체 뭐라고 생각해서 그딴 하대를 하는 거야? 나 당신 와이프야. 우리 부부라고. 그래. 한 팀이니까 더 열받는 거야. 지금 나만 잘 되겠다고 이래? 당신이 대리 달아서 오르는 월급이 더 많겠냐? 내가 팀장 달아서 월급 오르는 게 더 많겠냐? 그 간단한 계산이 안 돼? 여자가 회사에서 직급 올라봤자 얼마나 더 오르겠냐고. 장래가 더 밝은 쪽에 몰아줘야 내가 더 돈을 많이 벌 거 아냐. 저희는 그날 목이 다 쉴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싸웠지만 누구 하나 의견을 굽히는 법이 없었고 결국 그 상태 그대로 냉전 모드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좀처럼 그 냉전 모드가 풀리질 않았죠. 한 2, 3일 정도 지났을까요? 어김없이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한 것인지 시어머니까지 저한테 난리를 치시는 겁니다. 평소엔 문자만 하셨던 양반이 전화를 하더니 첫마디부터 너 당장 혼자 있는 대로 나와서 내 전화 바꿔라 라며 고압적인 태도로 명령을 내리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시니 당연히 저도 참지 않고 한마디도 지지 않았죠. 너 재상이한테 얘기 다 들었다. 너 내가 그동안 그렇게 좋은 말로 잘 타일렀는데 대체 CM이 말을 뭘로 들은 게냐? 어떻게 네 남편한테 그 지경까지 막장일 수가 있어? 어리다고 좋게 좋게 봐줬더니 어떻게 아내가 돼서 남편한테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구느냐 이거야?
제가 무슨 띠동갑 아저씨랑 결혼한 것도 아닌데 꼴랑 4살 많은 남편을 어르신 모시듯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버르장머리라니 그 표현 자체가 지금 잘못됐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어머님 이렇게 저희 부부 한 번씩 싸울 때마다 연락하시는 것도 안 그래도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남편 말만 듣고 저한테 전화까지 해서 무작정 혼낼 생각만 하세요? 그것도 그렇게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말로요. 뭐라고? 어머, 얘가 아주 지 시애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어디서 며느리가 되먹지 못하게 시애미한테 언성을 높여. 남의 아이디어 훔쳐간 것도 남편이고 팀원들과 사이 멀어지도록 교묘하게 이간질한 것도 남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피해자라고요. 그럼 제가 남편이 저한테 어떻게 굴든 아무 반응도 없이 잠자코 피해를 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머님이 말하는 아내의 도리냐고요. 언제는 딸처럼 돌보겠다면서 어머님은 어머님 딸이 회사에서 가정에서 이런 수모를 겪었어도 지금 같은 소리 하실 수 있으세요? 남편부터 잘 돼야 아내도 잘 되는 법이야. 네 남편이 너보다 버는 돈이 얼만데 그딴 소리를 해. 아니, 왜 자꾸 돈돈거리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고 어머님도 왜 자꾸 돈 얘기만 하냐고요. 저희가 돈이 모자란 부부도 아니고 저희 나이에 서울에 집도 있고 차도 있는 부부가 얼마나 된다고요. 저는 그냥 제 커리어를 쌓고 싶은 것뿐이라고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가 제 힘으로 정직하게 커리어 쌓는 걸 돕지는 못할 망정 방해나 하는 게 그건 남편 된 도리예요, 그럼? 어머님이 감싸고 돈다고 그딴 행동이 남편 된 도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 지금 니네 집 돈 많다고 시애미 앞에서 유세하는 거야 뭐야? 돈이 왜 안 중요해? 어? 네 그깟 알량한 자존심보다 네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훨씬 귀한 거야.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제가 언제 저희 집 돈 많다고 유세를 떨었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서운하죠. 저희 결혼식 때 저희 집에서만 돈 대고 저희 신혼집도 저희 아빠가 해주신 거 제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생색낸 적 있어요? 남편 월급 가지고 매번 생색내는 건 오히려 어머님이시잖아요. 그 치긋치긋한 돈 얘기 좀 그만하시라고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제 사회적 체면이랑 경력이 걸린 문제예요. 제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시어머니는 아이고 하고 앓는 소리를 내시게만 하셨고 전화는 그대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전화가 끊어지고 나니 얼마나 혈압이 올랐던지 머리가 얼얼한 느낌이 들 정도였죠. 그때 이후로 저희 가족관계는 냉랭하기 그지 없었어요.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서로 사과도 한마디 하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저도 모두 끝까지 지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집안 분위기는 삭막하지 회사 생활은 가시방석이지 뭐 하나 풀리는 게 없다 보니 저는 스트레스성 위험이 생길 정도로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었는데요. 소화가 잘 안 되니 식사를 회사 내에서 죽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레 혼자 밥을 먹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한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예전에 같은 팀으로 일하던 분이 혼자 밥을 먹는 절 발견하시고 다가오셨어요. 어머, 자기 왜 죽을 먹고 있어? 어디 아파? 속이 좀 쓰려서요. 오랜만이에요, 대리님. 오랜만이네. 아니, 난 요 근래 주변 식당에서 다른 분들은 가끔 봤는데 자기만 안 보이더라고. 혹시 무슨 일 있나 해서. 절 잘 아시는 분이지만 그때의 상황은 잘 몰랐던 분이 순수하게 절 걱정해 주시자 저는 그때까지 쌓여있던 마음이 다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감사하게도 제 곁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저를 안아주셨답니다.
내가 사실 이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새로 옮긴 쪽에서 일해보니까 사실 강 부장 평판이 좋진 않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그 사람이 원래부터 아래 직원들 아이디어 다 뺏어가고 자기 실적 챙기는 게 급급한 걸로 유명했대. 나이에 비해 승진이 엄청 빠르다던데 그게 황이사 라인 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런 거라던데. 아부는 떨어야 하고 돈도 능력도 아니 조금 부족하니까 그런 짓을 좀 많이 했나 봐. 괜찮아요. 말씀 편하게 하셔도 돼요. 저도 지금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어느 정도는 알게 됐거든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라고 이런 말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상사이기 전에 은하 씨 남편인데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나도 욱해서 그런 거야. 이미 회사 내에선 다 알지만 쉬쉬하는 분위기라. 은하 씨도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건 알아두라고. 우리 팀 박 대리는 신입이었을 적에 점심시간마다 강 부장 차 끌고 가서 기름 넣고 세차까지 하고 왔다더라. 본인 돈으로. 저는 이미 남편의 실체를 어느 정도는 다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니 더 경악스러웠어요. 그 정도까지 인성이 바닥인 남자일 줄은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는 게 저 스스로 자괴감마저 들었고요. 그나마 남아있던 정마저 모두 탈탈 털리게 된 순간이었죠. 남편은 그동안 부하 직원들에게는 말도 못할 정도의 갑질을 해왔던 건 물론 윗사람한테는 골프장이며 유흥업소까지 따라다니며 아부를 해왔다고 해요. 안 그래도 남편은 결혼 직후부터 출장이니 야근이니 하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긴 했었거든요. 그 내막을 전부 알게 되니 저는 남편과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지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여러 날을 고민하고 이혼 변호사랑 깊은 상담도 했었죠. 그리고 혹시 몰라 남편이 유흥업소에 가는 등 배우자로서 유책 사유가 있는 부분들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과 불행을 모두 잠재울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말입니다. 건강하시던 저희 아빠가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신 거예요. 왜 항상 불행은 이렇게 한꺼번에 닥쳐오는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 소식을 들은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상대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충돌사고가 났고 아빠는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되셨죠. 저는 병원에서 똑같이 창백한 얼굴의 동생을 만났던 것까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고 동생 역시 정신 못 차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희가 그동안 저희 삶에 치여 사느라 아빠를 자주 뵙지도 못하고 잘 챙겨드리지도 못한 게 그렇게 한이 돼요. 자꾸만 울음이 나더군요. 남편 역시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병원으로 뛰어왔는데 이때만큼은 서로 싸우던 걸 전부 잊고 그래도 절 챙겨주더군요. 시어머니도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오셨죠. 아빠가 평소에 인망이 워낙 좋으셨기에 첫날 조문객이 정말 많이 찾아오셨기에 밤 12시가 넘어가니 전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 종일 뭘 먹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울다가 이것저것 처리하다가 보니 당연한 결과였죠. 마지막 조문객이 가시고 저는 말 그대로 파김치가 되어 뻗어버렸어요. 머리가 닿자마자 거의 기절하듯 잠이 든 것 같은데 몸이 너무 긴장을 한 탓인지 1시간 정도만 죽은 듯이 자다가 벼랑간 번쩍 눈이 떠졌죠. 그런데 문 밖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피곤한 와중에도 두 사람의 얘기는 또렷이 들려왔어요.
그래. 가실 때도 가해자가 아닌 게 그게 다행인 거지. 피해자였으면. 아니다.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우린 이익을 챙겨야지. 가해자면 휘청이는 게 아니라 그때 나 진짜 망해 엄마. 그래도 장인어른이 가시는 길까지 나한테 큰 선물 주고 가시네. 그래, 그 큰 빚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니까 아주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다. 내가 제 은하 볼 때마다 얼마나 여기 명치가 깝깝해오고 머리가 다 아팠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도 장인어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 요즘 매일같이 인생이 재미없다가 갑자기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그럼 이혼은 언제 하려고? 상속 처리 끝나고 해야지. 장인어른 재산이 한두 푼도 아닌데 그거 반에 반만 받아도 훨씬 살만해질 거야. 아휴, 이제 고생 다 끝났다. 다 끝났어. 이제야 좀 발 뻗고 자겠네. 에휴, 이거사. 재산 분할 다 처리되고 나면 다시는 주식이니 뭐니 그딴 거 하지 말어. 알겠어? 내가 우리 집 담보까지 잡아가면서 사돈 앞에서 빚이나 지고. 아휴, 이 나이에 아주 너 때문에 별짓을 다 해. 그래도 이렇게 잘 풀렸잖아. 나 이제 앞으로 주식 안 해. 그냥 회사에서 줄 잘 서서 빨리 승진이나 해야겠어. 역시 월급만한 게 없어. 두 사람의 말을 들은 저는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어요. 저는 그때까지 남편이 저희 아빠한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파렴치한 인간들이 아빠가 돌아가신 당일날, 그것도 아빠의 영정사진 앞에서 좋다고 히덕거리는 꼴을 보니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잠시 뒤 갈아입을 속옷을 가져와야겠다며 집으로 갔어요. 집에 들렀다 오는 길에 저희 아빠 집에도 들러서 차용증을 찢어버리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두 사람이 나가자마자 당장 상복을 벗어던지고 동생부터 찾았습니다. 밖에 있던 동생은 눈이 동그래진 채 무슨 일이냐며 물었고, 저는 일단 아빠 집에 가야 한다며 택시부터 탔죠. 그리고 전화로 동생에게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방금 들었던 그 대화까지도요. 동생 역시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라며 길길이 화를 냈고, 이곳은 자기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말라며 절 안심시켜 주었어요. 전 아빠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랍이며 책상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차용증은 아빠의 금고 안에 있었어요. 돌아가신 엄마 생신으로 비밀번호를 한 번에 맞춘 저는 금고 안에 있던 비상금과 여러 통장, 차용증들을 전부 챙겨들고 일단 집을 나왔는데요. 나와서 확인해보니 이 미친 인간이 아빠한테 무려 11억이라는 거금을 빌렸더군요. 그래놓고 저한테는 그렇게 남편 대우를 받으려고 진상을 부렸던 거고요. 차용증은 공증까지 마친 상태였고 배신감에 치를 떨던 저는 잠시 동생 집에 있다가 날이 밝는 대로 계속 상담을 해오던 변호사님께 달려갔어요. 남편이 어디냐며 연락이 왔지만 전부 무시했고요. 변호사님은 이 모든 일들을 유책 사유로 삼아 이혼 소송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차용증만으로도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모든 증거를 변호사님께 맡긴 뒤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어요. 동생한테는 모든 것이 잘 처리되었다고 짧은 눈빛으로 소통을 하고, 전 그 이후로는 남편 새끼와 늙은 시모의 시선이나 말은 깡그리 무시한 채 아빠 장례식을 온전하게 마쳐드렸어요. 모든 가정이 끝나고 난 뒤 화장터에서 나와 마지막으로 친척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드디어 저희 가족만 남게 되었을 순간이었어요. 두 사기꾼들은 벌써 저와 동생을 짜증이 잔뜩 난 얼굴로 보더군요. 저희가 그동안 두 사람을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했기 때문이죠.
남편은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처남은 이제 가봐. 고생했어. 그리고 지금 정신없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버선발로 달려가준 매형한테 그딴 식으로 구는 거 아니야. 어? 내가 이번만 봐주겠어. 어디 어른이 얘기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들은 척도 안 해. 가정교육 못 받고 자는 인간도 아니고 말이야. 하, 가정교육 같은 소리 하네. 그럼 댁은 남의 집 돈 빌린 주제에 마누라 앞길 막으라고 교육받았냐? 뭐? 처남, 미쳤어? 이게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무슨 말버릇이야? 우리 아빠 방금 모셔놓고 왔는데 뭐? 가정교육? 참나. 제 말이 다 맞아. 당신은 그렇게 잘난 가정교육을 받아서 남의 꿈도 돈도 그렇게 다 뺏어먹고 살았냐? 아니다. 어머님이 직접 대답해 보세요. 어머님이 이 사람한테 그렇게 도둑놈처럼 살라고 가르치셨어요? 뭐라고? 너 정말 건방지기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어른한테 아주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남매가 쌍으로 아주 대먹지 못해갖고는 지금 누구더러 도둑이네 만에 짓거리는 거야. 누구긴요. 아줌마랑 아줌마 자식한테 하는 소리죠. 지도는 어디 유흥업소니 접대자리니 그딴 데다가 펑펑 쓰고 주식으로 빚이나 지면서 우리 아빠 돈 12유라고는 우스웠어요? 내 아이디어를 훔쳐가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아빠 돈도 빌려가서 안 갚을 속셈이었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네가 그걸 어떻게... 변제기일은 이미 한참이나 지났는데 11억 중에 단 한 푼을 안 갚았더라. 그러면서 상사 뒷공문이 따라다니고 주식할 돈은 있었나 보지? 그래놓고 나한테 아내의 도리니 뭐니를 들먹여? 너나 채무자의 도리를 다 해. 여보, 잠깐만 진정 좀 해. 당신 너무 흥분했어. 일단 우리 식사부터 하고 차근히 말로 해결하자. 어? 처남도 지금 둘 다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예민해진 것 같으니까.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 손 안 나? 잔대가리 굴릴 생각 말고 당신이 여태 아빠한테 저질러왔던 거 다 책임질 준비나 하라고. 알겠어? 식사 같은 소리 안 해. 당신이 지금 한가하게 밥이나 처먹을 때야? 당장 집에 들어가서 짐이나 빼. 거기 우리 아빠가 해준 집이잖아. 어이 아줌마. 아줌마도 당장 집에 가서 정리부터 하세요. 야, 너 진짜 돈 많은 집안 딸이면 다야? 우리 애가 뭐가 부족해서 너 같은 애를 만나서 이런 험한 꼴을 보는지 모르겠다. 그니까 네가 애초부터 남편 기 잘 살려주고 사회생활 잘하게 내줘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애초부터 자기 일 정직하게 해내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일 없었겠지. 짐 정리하기 싫으면 관둬요. 당장 뱉어낼 11억이 있나 보죠? 그럼 바로 추심 들어갈 테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요. 엄마, 가만히 좀 있어. 여보, 잠깐만 나랑 대화 좀 해. 여보. 남편은 저를 어떻게든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동생과 함께 빠르게 두 사람을 벗어나 동생 차를 타고 동생 집으로 와버렸어요. 어릴 땐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어도 이럴 땐 남동생이 아주 든든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변호사님과 함께 아주 시댁을 신나게 털기 시작했답니다. 당연히 11억은커녕 재산 자체가 마이너스였던 남편 놈과 늙은 시모는 속수무책으로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죠. 채권 추심으로만 해도 두 사람은 저에게 찾아온다고 무릎 꿇고 빌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 거기서 그치지 않고 회사 사람들과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남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어요. 제가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고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단순히 이혼 증거만 찾지 않고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던 사람들을 한 명씩 찾아다녔거든요. 제 설득에 모두 용기를 내어 증거를 수집했고 마침 장례식이 끝난 타이밍에 신고를 할 만큼의 증거가 모였던 것이었죠.
남편은 순식간에 회사에서 찬밥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공되었던 상사들은 전부 남편을 외면했고 아래 직원들은 남편을 좋아할 리가 없었고요. 저는 팀원들과 그간 쌓였던 오해를 모두 풀고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얼마 뒤 좌천이나 다름없는 인사발령을 받게 된 남편은 책상에서 짐을 빼면서 절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다가오더군요. 굳이 사람들이 다 보는 사무실 한복판에서 저한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좋냐? 집에서도 짐 빼서 내쫓고 회사에서도 짐 빼서 내쫓으니까 아주 속이 시원해. 네 남편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니까 아주 꽃이냐고. 내가? 내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웃기지 마. 당신이 만신창이가 된 건 당신 그 오만한 도둑놈 심보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야. 그리고 뭐? 만족하냐고? 어이가 없네. 우리 아직 이혼도 안 했어. 당신이 제대로 이혼을 당하고 당신 엄마 집 경매로 내놓은 것도 완전히 팔린 다음이야 난 만족할 것 같거든. 그 말인즉슨 나 아직도 당신한테 화 안 풀렸고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으니까 이딴 식으로 회사에서 건드리지 말라고. 알겠어? 제 말에 남편은 아차 싶었는지 자기 짐을 들고 불이 나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찌질한지 제가 저런 인간의 아내로 살아온 지난 몇 년간이 너무 쪽팔리기까지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전부 속이 다 시원하다며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지만요. 저는 아직 이혼 소송 중에 있어요.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기도 했고 시어머니 집도 차차 경매가 진행될 거라고 하더군요. 대체 무슨 배짱으로 모래성 위에 그렇게 으리으리한 집을 지어놓은 건지.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저라는 파도 한 방에 남편의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더군요. 시모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저는 사람의 과욕과 허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네요. 비록 저는 회사 내 유명한 돌싱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업무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일에만 전념하려고 해요. 제 진짜 실력과 진짜 인생을 갖고 나가야지 그 두 어리석은 인간들처럼 길거리에 나앉지 않겠더라고요. 앞으로 홀로 서기를 해나갈 제 여정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도 앞으로의 나날이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